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현명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원장님,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한두 번은 기본이고 어떤 분은 4번, 5번도 일어나신다고 해요. 이러면 당연히 아침에 피곤하고 낮잠도 깊이 못 자게 되죠. 처음엔 다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친구분들이랑 모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참고 넘기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밤에 한 번 이상은 꼭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90세 이상에서는 거의 10분 중 9분이 한밤중에 깨는 경험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 깨는 일이 기억력, 면역력, 기분, 활동성까지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이 회복되고 뇌도 쉬는데 자꾸 깨버리면 그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비몽사몽 가다가 넘어지면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누워지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회복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뇨가 있는 어르신은 없는 분보다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치료법입니다. 저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면서 검증한 방법들이니 꼭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밤에만 자꾸 소변이 마려울까?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진짜 변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우리 몸속의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땐 이 호르몬이 똑똑하게 작동해서 밤에는 소변 양이 줄고 그 덕에 푹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잠가줘야 할 수도꼭지가 느슨해지는 셈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변이 생기고 2~3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방광도 영향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풍선처럼 부드럽고 잘 늘어나던 방광이 나이가 들면 점점 탄력이 떨어지고 용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 예민한 방광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성분들은 여기에 전립선 비대까지 겹칩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나오는 길을 감싸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커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 길을 눌러서 소변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광에 조금씩 남게 되고요. 결국 소변이 조금만 더 생겨도 방광이 금방 찼다고 느끼고 깨게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출산 경험이나 나이로 인해 방광을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 위치가 아래로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줄고 참는 힘도 떨어지죠. 또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이 많은데 이건 소변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역시 야간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면의 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얕은 잠을 자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그리고 깨어난 김에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지죠. 사실은 방광이 찬 게 아니라 그냥 얕은 잠에서 깬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뇌가 학습합니다. 잠깐만 깨어도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또 낮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계시죠? 낮 동안에는 다리로 수분이 몰려 있다가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몸 전체로 올라가면서 소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일수록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을 정리하자면 밤에 자꾸 깨는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방광의 탄력 저하, 전립선 비대나 방광 지직은 약화,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와 다리 부종까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몸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녁 루틴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낮 시간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저녁입니다. 낮에 물을 못 마셨다고 해서 저녁에 몰아서 마시게 되면 그 수분은 밤에 소변으로 바뀌어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물 마시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한 국물, 과일, 맥주 한 잔, 심지어 커피 한 잔도 우리 몸엔 모두 수분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국물은 대부분 소금기가 있어서 이뇨 작용을 유도하고요.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아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소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단입니다. 국은 건더기만, 찌개도 건더기만 집어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하루 소변량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점심 식사 후로 옮겨 드시고요. 맥주나 음료는 저녁 식사 이후엔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저염식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야간뇨가 평균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아닌 낮 시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전 10시 전후와 오후 3시 전후 이렇게 2번으로 나누어 하루 1리터 정도의 수분을 미리 챙겨 마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저녁 6시 이후로는 약을 드시기 위한 물 한 컵만 남겨두세요. 두 번째는 다리 부종과 관련된 관리입니다. 낮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밤에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중력 방향이 바뀌면서 몸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고 그 수분이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소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저녁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실 때,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다리 밑에 쿠션을 하나 받치시는 겁니다. 높이는 무릎이 가슴보다 살짝 위로 올라올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자세를 하루 30분 이상 유지하면 다리 부종이 완화되고 밤새 만들어지는 소변량도 줄어듭니다. 압박 스타킹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 착용하면 낮 동안 다리로 쏠리는 수분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꼭 한 번은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겁니다.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몸의 방광은 한 번 비워두면 새로 찰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바로 취침 직전 배뇨 습관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소변을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습관이 많은데 이는 방광에 항상 잔뇨가 남아있게 만들어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화장실에 가셨을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깊게 끝까지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분들도 방광 지직은 약화로 인해 소변이 남기 쉬우니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비워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다가 깨더라도 무조건 화장실에 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죠. 깨서 마려우니까 가는 건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실제로 방광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단순히 잠이 얕아져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진짜 소변 신호가 아니라 습관적인 각성 반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자마자 화장실을 가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자다 깨면 화장실을 가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소변이 차지 않아도 잠깐만 깨어도 화장실 생각부터 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조건반사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깨더라도 곧바로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내 몸에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진짜 방광이 찬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눈이 떠진 건지를 구분해 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하셔도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 습관처럼 핸드폰을 보십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문자도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스마트폰 불빛은 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방광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깨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을 방광보다 수면 깊이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엔 아예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 몇 줄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마지막 6번째는 침실 환경 조정입니다. 밤새 입이 마르거나 코가 막히면 그 자체로 불편해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면 본능적으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렇게 마신 물은 다시 야간뇨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침실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는 45에서 55%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아도 곰팡이 문제나 호흡기 불편이 생기고 너무 낮아도 입마름과 피부 건조가 악화됩니다. 특히 겨울철엔 가습기를 꼭 사용하는 게 좋고 여름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환기도 하루 2번 이상 해주셔야 하고요. 이외에도 커튼을 닫고 방을 어둡게 유지하면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됩니다. 가능하면 알람 시계처럼 불빛이 나는 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해보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환자 중엔 이 6가지 중 2가지만 실천했는데도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생활 습관은 약보다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약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국물만 줄이고 내일은 다리 올리기까지 시도해보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중 하나라도 해보겠다고 결심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침실 금지. 이제 과일은 낮에만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성실히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밤에 2번, 3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요? 그럴 땐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로 자주 깨는 분들은 단순히 수분 섭취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비뇨기과 외래에서 야간뇨로 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또는 신부전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셨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는 야간뇨는 이미 몸 안에 구조적인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처음 내원하셨을 땐 밤에 한 번쯤 깨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일주일 중 5번 이상은 꼭 2번씩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소변을 보고 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정상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잔여량도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초기에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2달 후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죠. 2번째 신호는 낮에도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본 후에도 개운치 않거나 요실금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소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거의 확실히 방광 기능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엔 출산 이후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요실금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기침이나 웃음만으로도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건 방광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낮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밤에 자주 깨는 것도 그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밤에도 2번, 3번 깨고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외출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방광내시경과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과민성 방광 진단이 나왔고 이완제를 처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변 일지를 작성하면서 생활 습관을 병행했더니 증상이 훨씬 호전됐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손, 발, 얼굴 등이 자주 붓고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비뇨기과 문제라기보다는 신장이나 심장과 관련된 내과적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낮에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올라오면서 야간뇨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붓기와 피로가 나타난다면 그건 몸이 수분을 제대로 순환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병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자고 일어나면 손등이 퉁퉁 부어요. 소변도 자주 마렵고요. 하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혈압과 당뇨 조절은 잘 되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 경도 신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살짝 높았고 신장 초음파에서도 약간의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기에 식이요법과 약물로 잘 조절할 수 있었죠. 이런 경우 초기에 잡지 못하면 나중엔 인공투석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종 증상은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검사 아닙니다. 우선 배뇨일지를 작성합니다. 하루 동안 몇 번 화장실에 갔는지, 소변을 얼마나 봤는지, 시간대는 언제였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기록 하나만으로도 원인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과 전립선, 신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검사 시간도 짧고 통증도 없습니다. 추가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 신장 기능,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호르몬 수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는 빠르면 한두 시간 내에 끝납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전립선 문제나 여성분들의 방광 기능 저하는 초기라면 대부분 약물 치료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야간뇨의 원인과 생활 속 실천법,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밤에 자꾸 깨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몇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는 국물 없는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식탁에 나오는 찌개에서 국물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먹고 수분 섭취는 낮으로 옮기는 것이죠. 또는 오늘 자기 전엔 꼭 화장실에 들렀다 잠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 몇 줄로 잠들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런 실천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통잠이 다음날 아침에 기분을 바꾸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새 한 번도 안 깼다는 걸 느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요. 이건 약의 힘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니고 바로 스스로 만든 변화 덕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지만 분명한 결심 하나를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엔 과일을 안 먹겠습니다. 잠들기 전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침실엔 스마트폰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만 정해보세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밤마다 자주 깨신다고 한다면 꼭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건 단지 비뇨기 질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주제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실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밤들이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